세종의 극찬을 받았던 오세신동. 5살 때 이미 조정을 놀라게 한 영재. 그런데 이 천재적인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버렸다면?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문인 김시습.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남긴 문학유산은 왜 한국 문학사를 뒤흔들었을까? 오늘은 조선의 오세신동에서 출발해 방랑하는 승려로 살아간 이 불가사의한 인물, 매월당 김시습의 온전한 인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5살 먹은 아이가 벌써 어른들의 글을 술술 읽어냅니다. 6살 때는 시를 짓습니다. 세종 임금이 직접 궁궐로 불러들여 시험을 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어요. 세종은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 오세신동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5살 신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임금의 칭찬을 받은 일화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천재는 흔히 외로운 법입니다. 김시습이 21살이 되던 해,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단종의 폐위. 어린 단종 임금을 놔두고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많은 선비들이 자결하거나 벼슬을 내팽개쳤어요. 이들을 역사에서는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시습도 바로 이 생육신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김시습은 삼각산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단종 폐위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큰 통곡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크게 울었다는 거죠. 정의를 위해, 올바른 왕을 위해. 그리고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삭발입니다.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21살의 젊은이가 선택한 이 극단적인 행동은 단순히 항의를 넘어선 거였어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김시습은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경주 금우산, 남원, 보령의 사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치유하려는 듯이요. 특히 금오산에 머물렀던 시절이 김시습의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의 한문소설이자 조선의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중 하나인 금오신화를 창작하게 되거든요. 금오신화.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금오는 해 속에 사는 상상의 3발 달린 까마귀입니다. 즉, 태양의 정기를 뜻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책에는 5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전, 취유부벽전기, 남현부주지, 용궁부연록. 각각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죽은 여인이 사랑하던 남자 앞에 나타나는 이야기, 우연한 만남이 낳은 로맨스, 신비한 판타지적 요소들. 무엇보다 이 작품들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들은 당시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의 작품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진정한 창작물로서 소설을 세운 겁니다. 따라서 김시습은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소설가라는 영원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엄격한 도덕과 얼마나 충돌했는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금오신화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종과 세조가 다스리던 조선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여인이 재혼하지 않는다는 연려관, 관료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상체계. 이런 사회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퍼져나갑니다.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필사본의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당시로선 불가능할 것 같은 확산이 일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김시습은 또 다른 문학의 영역에서도 거장이었습니다. 바로 한시입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문인들 중에서도 김시습의 한시는 별개의 경지라고 평가받았어요. 남효운, 송익필과 함께 살림삼거리라 불렸는데 이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살림에서 지내면서도
최고의 문학적 성취를 이룬 3명의 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한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정의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절망과 동시에 불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정신. 조선시대 사람들은 당시를 기반으로 훗날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시습만큼 불우한 사람들의 벗이었던 문인은 드물었다고. 김시습은 어떤 편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떠돌다니며 때로는 광인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신선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는 어떤 벼슬도 오래 지키지 않았고 어떤 집도 자신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을 읽었고 글을 썼고 시를 짓고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연희 때 그의 이야기는 신화가 됩니다. 오세신동이 어른이 되어서도 광기와 천재성 사이를 오가는 모습,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으나 때로는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일화, 차나무를 심으며 명상하는 모습들, 모두가 그를 신비로운 인물로 봅니다. 1493년 58세의 나이에 그는 부여의 무량사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경주 용장사에 거처할 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차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많은 차나무를. 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차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글과 시처럼 그 차나무도 언젠가 누군가의 목을 축여줄 것이라는 믿음. 그의 유고집은 1582년 왕명으로 정리되어 매월 당집으로 간행됩니다. 훗날 이이라는 대학자가 이 책에 전기를 써줄 정도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그의 금오신화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천재의 영혼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존재한다. 불의 앞에서 한 개인의 양심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양심의 목소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5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매월당 김시습을 읽는 이유입니다. 천재는 참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5살 때 임금에게 칭찬받았던 그 아이가 21살에 세상을 포기하고 떠도는 승려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비극이라 하고 누가 장엄함이라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한 명의 천재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창조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500년을 버티고 우리에게까지 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